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무인기, 이른바 드론 없이는 이제 군사력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저렴하고 소형이지만 전장의 양상은 물론 정치 외교 지형까지 뒤흔드는 무기로 드론은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50만 명 규모의 드론 장병 양성을 선언한 가운데 북한도 신형 드론 개발과 운용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라 안보 환경 전반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평가됩니다. 이 드론은 이미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긴장의 한 축이 됐습니다. 2022년 북한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을 비행했고 최근에는 민간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북측으로 넘어가 군의 감시망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드론이 직접적인 군사 타격보다는 정치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진단합니다. 발사 주체와 의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상 국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긴장을 조성하는 데 적합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 평양 드론 침투 사례는 드론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역시 남측에서 넘어온 드론을 내부 결속과 사상 교육에 활용하며 대내용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상시화하며 작은 무인기가 대규모 군사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거대한 드론 실험실이 되면서 북한은 2024년 말부터 러시아를 지원해 실전에 참여하며 드론 운용 경험을 대거 축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격 방식은 물론 대응 전술까지 체득한 점을 특히 우려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이 러시아 타타르스탄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에 드론 생산 공장에 1만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드론을 핵심 전력으로 삼으려는 기조는 분명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군 간부 대회에서는 드론 훈련 장면이 공개됐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대전에 맞는 훈련 체제 개편과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폭 드론 완성형 공개와 다연장 발사대 시연 등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의 드론 역량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드론이 전력 열세를 만회하는 비대칭 무기라는 점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위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드론 인구 급증과 탐지 기술의 한계까지 겹치면서 작은 사건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론 운용을 둘러싼 최소한의 관리 기준과 소통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100 GPU 확보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가운데 정반대 조건에서 인공지능의 한계를 시험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최신 고성능 반도체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디지털 고립 상황에서 북한은 하드웨어 열세를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상쇄하는 독자적인 AI 생존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저사양 환경에 특화된 경량화 AI 역량을 비대칭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분석합니다. 겉보기에는 낙후된 장비이지만 제한된 연산 자원 안에서 최대 성능을 끌어내는 이른바 북한식 가성비 AI가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국제 학술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38로스가 IEEE와 스프링거 등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진이 참여한 AI 머신러닝 관련 논문은 2017년 이후 꾸준히 발표됐습니다. 연구 주제는 로보틱스, 영상 처리, 사이버 보안 등으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의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AI는 이미 생활 영역에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프로그램 룡남사는 북한 특유의 억양과 발음에 맞춰 설계돼 스마트폰과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계 번역 시스템 아침과 룡마는 과학기술 정책문서 번역에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장기간 축적된 내부 언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활용됐음을 시사합니다. 최근에는 AI 담론 자체도 국가 전략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산하 북한 AI 연구 태스크포스는 노동신문 분석을 통해 북한이 인공지능을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말 이후 AI를 국가가 직접 관리, 통제해야 할 국가 주도 모델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역시 무인기 연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인공지능 도입을 지시하며 군사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둑 AI 은별에서 축적된 탐색, 최적화 기술이 무인기 운용, 워게임, 사격 통제 등 군사 분야로 전이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이 다가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AI를 군사, 경제,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국가 과제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주민 결속과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드웨어 제재 속에서 축적된 고효율 알고리즘이 향후 강력한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인도 동부에서 치명률이 매우 높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현지 보건당국이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벵굴주 보건당국은 최근 니파 바이러스 확진 사례 5건을 공식 확인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 약 100여 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격리자 전원이 무증상이며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 종료 전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자 가운데에는 간호사 3명과 의사 1명, 의료 종사자 1명이 포함돼 의료 현장에 감염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감염은 중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던 환자를 치료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환자는 검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중앙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서벵골주에 중앙대응팀을 파견해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한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박쥐나 돼지의 배설물, 분비물,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며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합니다. 1999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가 집단 발병을 통해 처음 확인된 이후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유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독감과 유사하지만 악화될 경우 심각한 호흡기 장애와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이며 일부 환자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 발작과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WHO는 감염 사례의 치명률이 40%에서 75%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 완화를 위한 집중 치료와 제한된 단일 클론 항체 투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니파 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확진 의심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격리, 접촉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생 박쥐나 병든 돼지와의 접촉을 피하고 대추야자 수액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를 삼가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문해력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기 위한 독서 중심 국가 선언이 국회에서 공식화됐습니다. 독서 교육을 교육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 전환이 분명히 제시됐습니다. 1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교육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범사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독서국가 추진위원회의 상임고문에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황석영 소설가, 허영만 만화가가 위촉됐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유시춘 EBS 이사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박준 시인이 맡았습니다. 이날 김영호 위원장은 생애 주기별 독서교육 로드맵을 발표하며 5세에서 9세를 독서 골든타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아기에는 책을 활용한 놀이와 토론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유보 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독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독서 중점 초등학교로,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독서학기제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독서 이력을 데이터화해 고교 학점제와 진로 설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율이 낮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도서관 활성화 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이 운동의 핵심을 독서 공동체 회복으로 규정하며 중앙정부가 지역 독서 활동을 연결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영상 축사에서 문자로 이뤄진 콘텐츠를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이 단체가 큰 힘을 넣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했고, 이금희 아나운서는 세상은 독서 빙하기라며 함께한다면 이 빙하를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을 것, 연대의 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문단의 아이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박준 시인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언어가 앙상해지면 분노도 기쁨도 함께할 수 없다라며 공동체 간의 언어가 서로 화합하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다리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인사들은 AI 시대일수록 종이책 독서가 사고력과 성찰을 키우는 필수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독서국가추진위원회는 향후 범국민 독서 캠페인과 입법, 예산 정책화를 통해 독서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